이제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장중 2% 이상 이제 급등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해운주들이 사실은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상해 프레이트 인덱스나 BDI 같은 것도 보면 또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좀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좀 헛갈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신증권에 양지현 연구위원 모셔놓고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강하게 홀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쯤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최근 조종장에서도 그 해운 관련주는 상당히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 그 상해 프레이트 인덱스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은 좀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BDI는 또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상해 프레이트 인덱스가 조정을 받는 부분은 상해 SCFI 종합지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 항로 운임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 운임은 중국 춘절 이후부터 약 한 지난주까지 해서 한 10% 정도 하락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이 조정의 어떤 뭐 근간이 되는 이유라고 본다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T당 한 1,000불대 초반이었는데요. 2월 조정받기 전까지 4,500불 정도 20비트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워낙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로별로 일단 좀 비중을 보셔야 되는데 네. 태평양 항로가 사실 지난해 운임 상승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평양 항로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뒤이어서 이제 유럽 항로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유럽 쪽 운임이 20비트 컨테이너당 미주 쪽 운임을 훨씬 더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그동안 미주 쪽 운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주 쪽으로 배치했던 선복이나 박스 등을 다시 유럽으로 그 공급을 늘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컨테이너 운임 유럽향 노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향 노선. 네. 네. 그거 한 번씩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유럽 쪽 운임인데요. 보시면 2020년에 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운임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미주 쪽 운임이 이제 3분기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주 쪽에 이제 운임이 급등하게 된 거는 미주 쪽에 이제 물동량이 많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네네.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부족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에 서비스하는 것이 유럽 쪽에서 서비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4분기 때 이제 부족한 미주 쪽의 어떤 서비스 선대 및 박스들이 유럽에서 미주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쪽 운임도 같이 뒤늦게 이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유럽 쪽의 어떤 수익성 자체가 미주 쪽 노선의 수익성을 이제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미주 쪽으로 갔던 박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배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잘 봤고 지금 BDI가 나오는데요. 네. BDI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지수는 아니잖아요. 네. 뭐 벌틱 드라이 인덱스죠. 맞습니다. 벌틱 맞습니까? 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확실하게 이거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습니까? 네. BDI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가 저 지수를 왜 봐야 됩니까? 네. BDI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네네.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SCFI나 CCFI와는 달리 네. 운임 지수가 아닌 용선료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화물 물동량을 움직이는 건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는 저희가 선형별로 케이프 사이즈, 파나막스, 네네. 스프라막스, 핸디 사이즈 이렇게 네네. 네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는데요. 각 그 선형별의 지수를 종합해서 만든 지수가 B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DI 지수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D자를 봐야 되는군요. 네, 드라이니까 드라이. 건화물이군요. 그렇습니다. 건화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철광석, 네. 석탄, 네. 옥수수, 모래? 모래는 아니고요? 모래는 아니고요. 네. 예, 모래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철제품, 네. 아니 뭐 보크사이트,
네. 아니면 뭐 대두.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 수출하는 그 비인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아, 비인도 들어가고요. 예. 그런 것들이군요. 네. 예, 그러면 일단은 기준은 약간 철광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철강석이고요.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그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내일이라도 네. 인프라 그 투자에 대한 뭐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뭐 사실은 예, 그렇게 투자를 지금 집행하려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그러면 BDI가 센티멘트 상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회복 및 중국에서 앞으로 투자를 많이 늘린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늘린다 이런 부분들이 그 배를 빌리는 용선 지수의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제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제가 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HMM을 살 때가 아니고 페노션을 살 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HMM이 주가가 페노션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페노션이 싸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아하. 근데 네. 그냥 실제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과 올해 연간 실적을 토대로 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HMM이 여전히 페노션보다는 매력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컨테이너는 작년 3분기부터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건화물은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본다면 건화물 쪽에 접근하셔도 무방할 걸로 봅니다. 지금 그 과거의 페노션과 HMM을 보면 사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사실은 요즘에 움직인 거지 이게 10년 동안 거의 안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우리가 좀 즐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이 그 해운 업종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컨테이너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지금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화물 쪽 페노션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그렇게 보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일단 컨테이너 및 벌크 다 마찬가지지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일단 운임이 꼬꾸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급격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2007, 8년에 뭐 BDI가 만을 가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높았을 때 발주됐던 배들이 10년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 과잉 이슈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해결이 지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좀 심플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HMM하고 페노션, HMM하고 페노션 지금 팔 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항공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항공 쪽 전문가시니까 대한항공 물론 지네요. 뭐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꽤 올랐습니다. 예, 연초 대비 대한항공 한 6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은 실적만큼 착실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코로나 국면이 끝났다고 저희가 보기는 어렵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선 여객 부문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고 코로나 국면이 앞으로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결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그동안 눌려왔던 코로나 피해주들이 반등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한 60% 연초 대비 올라왔는데 조금 선반영됐다. 네. 근데 뭐 사실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주식은 선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항공사들 주가가 올라간 건 다만 뭐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미국의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아직 그쪽에 어떤 여객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작년에 백신이 이제 승인이 나면서부터 이제 네네.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나타내는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겠다는 그런 인수합병 후 통합 전략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경영평가위원회가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이제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합병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초대형 그 항공사가 출범하면 되면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되고 실적도 이제 당연히 통합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는 뭐 약간 과점적인 이런 그 밸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과점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우려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그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될 만한 점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오히려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많이 확충하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덜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이제 6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월 말 이후에 아시아나가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추가적인 어떤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너지가 먼저 나오면서 어떤 재무 비율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갈린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에 따른 기대감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통합항공사 출범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한 30% 이상의 프리미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받고 있는 프리미엄이 정당한지 여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아시아나항공하고의 연결 시점이 잡히게 되는 시점에 대한항공이 얼만큼 재무 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본인 지금의 실적보다 사실은 조금 주가의 상승이 선반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반면에는 이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백신을 맞으면. 그러면은 이 대한항공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전략을 좀 짜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항공 주가의 가장 큰 네. 단기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월 24일 날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돼서 3월 24일 이후에 약 1억 7,300만 주 이상의 신주가 이제 리스트업이 되는데요. 그 중에 대주주 지분 포함해서 뭐 자사주 이런 쪽을 제외하면 약 한 55% 이상의 물량이 다시 유통 물량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9천만 주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가 19,1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 주가랑은 한 10,000원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 그 유상 신주가 이제 리스트업 되는 이때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진솔된 얘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